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2월 6일 금요일 서영석 타임스 시작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복지를 너무 많이 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이 복지가 과잉인 나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무성 대표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근본적인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겨레신문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국민 총생산, GDP라는 개념은 요즘 더 많이 쓰죠. GNP가 아니라 Gross National Product가 아니라 Gross Domestic Product, 영어 발음은 좀 시원찮습니다. GDP라는 개념을 더 많이 쓰는데요. 1년간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총 합계를 GDP라고 합니다. GDP를 100으로 놓았을 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를 복지 지출로 씁니다. 한국은 10% 수준으로서 아주 꼴찌 수준이에요. 이런 나라에서 복지가 과잉이라는 얘기나 하고, 심지어 좌파는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도 복지를 줘야 한다,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야당을 비난했는데요. 이 얘기도 틀린 얘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희 회장의 손자가 세금을 엄청나게 내고 보편적 복지를 받는다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결국 김무성 대표의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세금을 더 거둘 수 없는데 왜 자꾸 보편적 복지를 해달라는 이야기냐. 즉, 세금을, 부담을 적게 하면은 복지도 적어져야 한다는 그런 논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요즘 열심히 읽고 있는 박정훈 기자 KBS 대담한 경제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부자 정세 하면은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다시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에서 경제 1등 미국을 내세우면서 상위 1% 부유층에 대한 정세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소득을 늘리고 기회를 창출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유층에게 거둔 세수를 교육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 같으면은 전 보수 언론이 일어나서 대통령 미쳤다고 얘기할 겁니다. 버락 오바마가 과연 뭘 근거로 해서 부자들에게, 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부자들에게 줄여줘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해가지고 로널드 레이건이라든지 부시 부자가 대대적인 감세를 단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뭘 믿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겠다고 선언을 했겠습니까? 이유가 다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부유층에 대한 세금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바로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였습니다. 1951년부터 63년까지 미국은 당시 40만 달러를 초과하는 슈퍼부자들에 대한 소득, 최고 91%의 연방소득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최고 91%입니다. 100을 벌면은 세금으로 91원을 뜯기고 지 주머니에는 9원밖에 남질 않아요. 대한민국 부자들한테 이 얘기하면 아마 뒤로 다 거품을 물고 바르르 뒤로 자빠질 겁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논란이 됐던 부유세 세율도 최고 7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미국이 무려 20년 동안 적용했던 91%의 연방 최고 소득세율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었는지 짐작이 갈 겁니다. 부유층 세율을 1%만 올려도 경제가 망할 것처럼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무려 90%가 넘는 최고 소득세율은 그야말로 당장 경제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높은 세율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려를 비웃듯이 미국은 1940년부터 60년대까지 위대한 미국을 건설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다 그때 나온 거예요.
왜?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유층에게 세금을 걷으면 나라가 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로 변신을 했겠느냐. 우리가 연구해야 될 건 바로 그겁니다. 당시 미국의 부유층은 자기 자신의 성취 동기나 과시욕, 명예 때문에 세금을 아무리 높여도 노동 공급을 줄이거나 투자를 꺼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 워렌 버핏 있지 않습니까? 부유세에 걷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돈 많이 받으면서.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세율이 최고점이었을 때도 내 주변의 부자들은 절대 투자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니 슈퍼 부자들에게 세금 아무리 많이 걷어도 상관없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100억 있는 사람들에게 100억 버는 사람에게 91억을 세금을 걷는다 하더라도 9억이 남습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 안 걷어도 손에 쥐는 것은 1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40년대 이후 45년 이후 중반 이후입니다.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이후 60년대 중반까지 최고의 경제 호황을 누렸던 그 배경에는 그렇게 해서 걷은 세금을 가지고 교육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사립대학 학비의 5분의 1에 불과했던 공립대학을 대대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1960년대 말에는 전체 4학년 대학생의 70%가 공립대학 학생이 될 정도였습니다. 주립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주립대, 이런 주립대, 미국 국민들 가장 저렴한 학비, 거의 공짜에 가까운 학비로 학교를 다닙니다. 물론 사립대는 엄청나게 등록금 비싸죠. 미국은 그렇게 해서 걷은 부자들에게 걷은 세금으로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강한 미국, 위대한 미국을 건설했고, 그래서 미국 가면은 거지도 양주 마시고 양담배 핀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신자유주의 부자 감세를 주장해서 대통령이 당선됐던 로널드 레이건이 당선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부시 부자가 집권함으로써 아메리칸 드림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미국의 사례만 제대로 연구해도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이 결국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도 원하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임을 이 정권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정권을 바꿈으로써, 그래서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이 나라 국정의 운영을 맡김으로써 비로소 대한민국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젊은이들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서 온갖 스펙을 쌓고 토익, 토플 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1%도 되지 않는 대기업 일자리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스카이 아니면은 들어갈 엄두도 못 냅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 질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결국은 한 단계 낮아져서 그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로 인생을 시작해서 결국은 일본에서 유행했던 프리타,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정권을 바꾸자 얘기하면 정권을 바꾸면 딱 그놈이 그놈 아니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놈이 그놈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권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바꾸면 일단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뭔가 얘기를 해서 들어먹을 정권이 있고 뭔가 얘기를 해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코를 막을 그럴 정권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십상시들 내시들 얘기하면서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꾸라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바꿉니까? 바로 그게 이 정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든 맛있는 반건시라니.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네. 서두가 길고 광고가 길다 보니까 김혜진 PD가 어디 계시냐고 묻는 청취자도 있습니다. 김혜진 PD, 이게 네. 어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네. 네, 스튜디오에 같이 있었습니다. 네. 오프닝 좋았습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 화두는 뭡니까? 네. 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냐, 네. 복지 축소를 통한 증세 억제냐, 아니면 현행 유지냐. 예. 복지 및 증세 논란의 흐름은 대략 이 정도로 갈래를 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요 언론 오피니언 코너에서 이 문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한국일보 사설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중부담 중복지 위해선 조세 체계부터 손대야라는 제목입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요. 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오프닝에서도 언급해 주셨죠.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8개 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네. 한편으로 세금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합친 전체 국민 부담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30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8위였습니다. 거의 꼴찌죠. 네. 어제 OECD 등에 따른 2014년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 이 10.4%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요. 네. 또 프랑스,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 상위국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집계가 알려졌죠. 2013년 GDP 대비 국민 부담률 24.3%도 이 OECD 평균 34.1%보다 10% 가까이 낮고요. 가장 높은 덴마크의 반토막입니다. 우리나라는 나태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한 나라겠구만. 김무성 기준에 따르면은. 예,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복지하면 나태해진다고. 정말. 복지 나태하면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 새누리당 국회의원. 국회 본회의에서 맨날 누더라 보고. 정말 좀 말 같지도 않은. 심재철 형은 요즘도 열심히 보시나? 요즘 안 보겠죠. 네. 설마. 물론 사각지대에서 볼지도 모르지만. 자, 한국이 전형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임을 확인시키는 동시에 네. 이 눈앞의 과제로 등장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를 일깨우는 통계라는 얘기입니다. 중부담, 중복지의 개념 어제 PD 브리핑에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독일 정도, 그런 정도로 가자는 겁니다. 네. 최근 정치권에서 시작된 복지, 부담 논쟁이 일부 복지 축소냐, 증세냐로 흐르는 것과 달리 복지는 일부 배분 구조의 미조정은 몰라도 사실상 축소 여지가 없죠.
네. 그런 반면에 증세를 포함한 국민 부담 증가의 합리적 방안에 사회적 논의를 모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한국일보의 분석입니다. 예, 또, 뭐, 한국일보야, 이제, 좀 중도적인 입장에 서 있는 신문이니까. 네. 뭐 이렇게 있겠지만은, 수구, 보수, 이런 언론인지 찌라신지는 또 다를 것 같은데. 네. 자, 동아일보 사설을 한번 골라봤는데, 네. 제목이 이렇거든요. 무상보육, 무상급식 빼고 선별복지하자는 건 말장난이다라는 제목이에요. 네. 뭔가 하니, 동아일보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말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데 네. 가만히 읽어보면 자가당착에 빠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여권 일각의 복지 확대 불가 및 증세 불가 주장을 좀 머쓱하게 만듭니다. 자,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어제 무상보육, 급식 등 기본적인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선별복지가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야당이 지금껏 주장해온 보편복지 고수에서 크게 양보한 듯 보이지만 기실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선진국에서도 보편적 복지란 소득과 재산 조사 없이 모든 국민에게 특정 복지 혜택을 평등하게 주는 것을 말한답니다. 뭐 이건 맞을 겁니다. 네. 반면에 선별적 복지란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만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네. 자, 현재 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의 4대 복지, 이른바 4대 복지 가운데 기초연금은 이미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반값 등록금 역시 올해 안에 소득 연계형 정부 장학금으로 개편되는 선별복지라는 겁니다. 지금 선별복지가 아닌 것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뿐인데 새정치연합은 두 가지를 성역으로 둔 채 다른 어떤 분야에서 선별복지를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윤근 원내대표는 기초연금과 반값 등록금을 놓고 이 항목이 기본적 복지인지 선별적 복지인지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대타협기구에선 복지의 정의도 바꿀 수 있냐 이렇게 따지는데 자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동아일보의 논리대로라면은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히려 현행대로 가자는 말을 한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네. 그렇죠. 이 무상보육하고 무상급식 빼고는 지금 다 선별복지를 이미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웃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새정치민주연합 이 보편복지를 주장하는 야당의 원내대표가 이 사실상 현행을 유지하자는 것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주장을 했다고 비꼬면 모를까. 네. 이거를 닥달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틀렸다는 거는 결국에는 다 선별적 복지로 하지 말고 다른 부분까지 다 보편복지의 그 성격을 더 높이자는 그런 주장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죠. 아니 무상보육 시비 붙으려면 박근혜한테 시비를 붙어야지. 우영권한테 시비를 붙어. 아니 무상보육은 박근혜가 젊은 사람들 표 들려고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돈 안 들이고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공약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네. 물론 박근혜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결국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 세금을 또 안 거두려고 하니까 모든 사달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세금만 더 거두면 다 해결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국 4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중반까지 아주 최고의 성장을 구가했던 그 시기에 부유층들에 대해서 최고 슈퍼부자들 그때 40만 달러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4천만 달러쯤 되겠죠. 그런 부자들에게 무려 세금을 91%를 걷었다는 게 아마 대한민국 부자들 이건희 그 얘기 들으면 아마 뒤로 나자빠질 겁니다. 그때 근데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전후복구로 그냥 전부 허리띠 졸라매고 자연 상태 이렇게 농업에 위주로 있을 때 미국은 도시 어디를 가나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진짜 우리 60년대도 그랬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다 들었다고. 미국은 말이야. 갔다 오니까 크지도 양주 먹더라. 그릇이도 양담배 피더라. 이런 얘기 했어요. 그게 다 세금 때문이거든요. 그 세금을 걷어서 투자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강한 미국이 생긴 건데 우리도 지금 양극화 때문에
중간층이 거의 사라져버려가지고 결국은 구매력이 떨어져가지고 기업이 아무리 물건을 팔아도 이게 경기가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수출 외에는 국내에서는 사는 놈이 없어. 그러면은 그 경기를 살리려면은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쥐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동아일보 정신 차리세요. 물론 동아일보는 뭐 조정동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업의 논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신문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신문을 이렇게 신문 종이값 지대로 예.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광고로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 광고에서 70%는 아니 90%는 재벌 대기업 광고예요. 그러니 그들 입장을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옹색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참 동아일보 기자들 진짜 반성해라. 1972년인가 74년 5년인가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 때 제가 고등학교 다녔는데 우리 반 명의로 백지 광고도 했어요. 중앙고등학교. 네. 또다시 등장하네요. 굉장한 그때 내가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몇 학년 몇 반 1동 해가지고 지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랬던 동아일보가 왜 이렇게 변해가지고 맨날 욕이나 처먹고 부자들 에휴 참. 자유언론 실천 선언도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 뭐, 동아일보 사주야 그런 놈들이라고 치고. 예. 그러나 그렇게 기자들이 그 전통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넘어갑시다. 자, 어제 이 방송 오프닝에서 이 서영석 이사장께서 데이비드 립튼 IMF 수석 부총재의 국내 강연 소식을 짤막하게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아침 조간들도 오피니언 코너를 통해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의미가 앞서가는 방송이구나. 앞서갔습니다. 의미가 커 보여서 한번 골라봤고요. 네. 한국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립튼 부총재의 주장인데 이 주장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도 흥미로워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또 동아일보가 또 총대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과 동아입니다. 네. 자, 한국 사설 먼저 가봅니다. 네. 한국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IMF의 경고라는 제목입니다. 네. 자, 한국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죠. 네. 데이비드 립튼 국제통화기금 IMF 수석 부총재가 엊그제 이 서울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국가 간 불평등은 줄고 있지만 한 나라 안에서의 불평등은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립튼 부총재는 불평등이 심해지는 나라는 성장이 저하되고 반대의 경우 빨리 성장하는 것, 즉 불평등이 낮을수록 빨리 성장하는 것을 수년간 지켜봐 왔다면서 한국은 계층 간 이동성 증대와 중산층 재건을 위해 정부의 공공지출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공공지출 확대. 결국 큰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겠고요. 네. 증세 논의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네. 이 사실 립튼의 충고가 새삼스러운 건 아니죠. 이 지난해 3월 불평등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IMF 보고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 구조조정 등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한국에 강요하며 성장 일변도 정책을 몰아붙였던 그가 분배를 강조한 걸 보니 격세지감마저 느끼게 된다고 하네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시대의 화두가 달라졌다는 방증이라고 한국은 찝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굉장히 심각하죠. 1990년대 75.4%였던 중산층 비율, 그 든든했던 허리, 2010년에 67.5%로 줄었습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 계수도 1990년 0.26에서 2010년 0.31로 악화됐습니다. 더욱 심각한 거 계층 간 이동의 사다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한국은 분석합니다. 그 데이비드 립튼 그 양반이 1997년 IMF 총재 때 IMF 사태 때 한국 관련 한 자리 했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도 밀어붙여가지고 그때 그 재무부에 요즘은 뭐라고 부르나 하여튼 재정경제부가 그 관료들이 저승사자라고 그랬대. 저승사자라고. 데이비드 립튼을. 그리고 깡드시가 쫙 등장하면서 마치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것 마냥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하튼 이렇게 불평등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이거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부자들이 그런 부분을 저는 오히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아니, 연락해서
물건 만들면 뭐합니까? 물론 삼성 같은 데는 좀 생각이 다를 거예요. 아휴, 어차피 국내 시장 별거 아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팔아먹으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그래서 문제지. 우리도 저기 오바마처럼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한 30% 때려버리지 뭐. 한국은 그렇다 치고 한국일보는 동아일보는 또 뭐라고 또 동아일보 또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소개해드렸죠. 네. 무상보육, 무상급식 빼고 선별복지하자는 건 말장난이다. 자, 이 제목의 동아일보 사설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복지 늘리면 안 되고 모든 분야에서 선별복지로 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동아일보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설에 립튼을 등장시킵니다. 또 뭔 예. 궤변을 늘어놓기 위해서. 전혀 상반된 시각이라고 서두에 소개해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네. 자, 데이비드 립턴 국제통화기금 이 부총재는 한국은 소득 불평등이 점점 커지면서 중산층이 줄고 있다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보조금 등에 돈을 쓰는 것이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을 했다는 건 똑같이 짚고 있습니다. 동아도. 네. 소득 재분배 효과는 세금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가 더 크다는 학계 연구 결과도 많다. 이게 갑자기 논리가 바뀌어요. 연결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니까 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현행 무상복지와 무상급식을 소득 하위 70% 대상의 선별복지로 바꾸면은 2015에서 2017년까지 4대 복지에 드는 비용이 13조 5천억 원이 줄어든다고 한국경제연구원, 철저하게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구단체죠. 한국경제연구원은 추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낀 예산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별복지로 바꾸고 증세 같은 거 하지 말고 복지에 들어간 돈 아껴가지고 그 돈을 좀 사람들이 나눠 갖게 하자. 그게 바로 립튼의 주장에 부응하는 거다. 이런. 세금 걷지 말자 그 얘기 아니야. 뭐, 야, 너 저 립튼 얘기는 맞는데 근데 그 맞는 방법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왜 부자들한테 세금 거두려고 그래. 지금 무상복지를 보편적 복지 지금 아무나 다 하는 걸 갖다가 있는 놈들한테는 안 하고 가난뱅이들한테만 조금 떼주면은 돈도 훨씬 절약하고 세금도 안 걷어도 되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미친놈들이지. 아니 참 내 옛날에 이런 얘기 해줄게요. 여의도 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예. 여의도 중학교가 고등학교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때 이제 여의도 아파트,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네. 근데 거기 뭐 방송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MBC도 있고, KBS도 있고. 그래서, 그 방송국 직원 자녀들도 여의도 중학교인지를 하여튼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아파트 단지에 부유층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푸르이웃돕기 성금을 이제 받아가지고 학교에 막 나눴어요. 나눠주는데 이 여의도 뭐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에서는 가난뱅이 없는 거야. 다 잘 사니까. 그래서 그 언론사 자녀들이 불우이웃이 돼가지고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창피하다고 아빠 내가 어떻게 불우이웃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이라는 게 선별복지라면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나는 집이 부유해서 그런 공짜밥 안 먹는 사람 그리고 또 누구는 집이 가난해서 공짜밥 먹는 사람 이렇게 나눠진다는 게 그게 가장 비교육적인 거란 말이에요. 낙인효과라고 하죠. 그렇죠. 예. 차라리 부자들한테도 세금 더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학교에서는 일단 평등하게 예. 아니 그러면은 이런 동아일보식의 논리대로 한다면은 부잣집 아들들 군대 가가지고 총도 다 자기 돈으로 사고 가난뱅이들한테는 공짜로 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친 이런 주장을 하는 야, 가난해보지 않은 인간들이라서 이런 거야. 아니, 이제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중산층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가 대체 어떻게 복지 줄이고 세금 늘리면 안 된다는 거랑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아니, 이제 이 얘기는 뭐 네 얘기 다 맞아. 그러나 세금은 늘리지 마라. 세금은 늘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편적 복지 그거 나쁜 거야. 그러니까 가난뱅이들한테만 조금 집을 던져주는 그런 복지하면은 아니 실제로 복지 혜택도 받을 놈들이 받는 거고 부자들한테는 안 줘도 되잖아. 예. 아니 돈을 줄일 수가 있어. 그런 논리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무상보육, 무상복지라는 게 사실은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사람의 심리적인 충격도 그렇고 이게 사람들이 그 나라로부터 돈을 받는 거 되게 창피해합니다. 숨기려고 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일하기 싫고 해서 그냥 복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바깥에서 나 그런 사람이랑 얘기 듣기 싫어해요.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거는. 애들한테 벌써 그런 걸 갖다 가르치는 얘기예요. 차라리 부자들한테 책임 조금만 더 걷으면은 그냥 다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 대한민국이 사실 평등한 나라였던 이유는요. 군대 때문입니다. 사실은. 군대 가면은 부잣집 아들이든 가난뱅이 아들이든 똑같은 침상에서 똑같은 옷 입고 살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사실상 유대도 생기고 젊은이들의 그리고 그런 차별의식이 많이 줄어들었던 건데 이런 급식이나 보육을 통해서 어린아이 때부터 차별의식을 이게 부자들 세금 내기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자는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진짜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새정치연합으로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고 가정하고요. 네. 새정치연합은 보편복지라는 가치를 구현 내지는 실현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라고 보십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낫죠.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이 현 정권이 네. 이런 사회 추세를 정확하게 보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게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고 1997년 IMF 사태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양극화가 진전이 되고 신자유주의 바람 이런 데서 결국은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나치면서 극도에 달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뭔가 경제민주화를 하고 복지를 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망한다는 의식은 한 거야. 그래서 그걸 선전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결국은 지지계층이 문제인 겁니다. 소수의 그 가진 자들의 지지계층을 결국 뿌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공약을 다 팽개치고 결국은 이제 사기로 가는 것 아닙니까? 사기로. 사기죠. 그거는 사기입니다. 이건 거의 그 사기 수준이에요. 근데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그럴 것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우리 사회의 이른바 극상위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향을 보이긴 할 겁니다만은, 이런 국민적 요구에 대한 그 내성은 오히려 적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진전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보수 야당으로 정권이 바뀐 다음에 보수 야당을 견인해내서 진보 정당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그 정치 제도 계획을 이루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진보 정당이 집권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보십시오. 지금 뭐 통합진보당은 해산됐죠? 정의당 지지율 2% 3% 됩니다. 근데 그런 지지율을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도 지지율을 올릴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직시하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해야 되고, 정권교체를 하게 되면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진보적인 정당이 정권을 잡는 거지. 그러면 뭐 걱정할 이유가 없지. 예. 뭐 정의당이랄까? 네. 예를 아, 정의당이 집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러면 뭐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겁니다만은, 근데 그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아마 보수 야당이라도 이런 복지를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예.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실현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럴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적인 대안은 보수 야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수 야당 속에서의 진보적인 그리고 계획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리고 역시 야당은 진보적이고 계획적인 색채 아니면은 대선에서 승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런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 자체는 보수성을 띠고 있더라도 진보 계획적인 대통령과 보수적인 야당의 조합은 과거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그것도 한 그 혼란을 겪겠지만은 이제 학습 효과도 있고 하니까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만큼 혼란을 겪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역사가 한 걸음 더 진전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아니 내가 뭐 무슨 뭐 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뭐 이 정권처럼 날 괴롭히지만 안 하면 그야말로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보수 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우리 경제의 흐름 추이 그리고 민주화의 정도를 쳐다보면은 정말 이대로서는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뭐 내 정계를 발표하는 그런 때는 아니고 그래도 빨리빨리 또 신도로 나가야죠. 예. 그래서 뭐 동아일보는 웃기는 뭐 짜장면이다 됐고 또 다른 그 오피니언 비평 준비한 거 네. 풀어 놓으시죠.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죠. 네. 이 사람이 엊그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취업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취업에 필요한 소양으로서의 인문학과 자기개발을 위한 인문학을 생각해야 한다. 정말 웃음이 나오시는데 저는 요 얘기를 처음 접하고 마음이 좀 진짜 무거웠어요. 진심으로. 예. 그렇지. 예. 아무래도 당사자에 더 가까운 세대니까. 그렇죠.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황후에 가까운 세대니까 미친놈 아니야? 이런 생각부터 하네요. 사실상 인문학보다 취업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읽힐 수밖에 없죠. 네. 자, 황 장관은 지난달에 이제 취업 중심의 교육 제도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말도 했죠. 네. 이런 발언이 대한민국 교육 수장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지 정말 모르겠다는 겁니다. 정말 탄식할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의 취업난이 대학이 취업 기술을 가르치지 못해서 생긴 겁니까? 예. 황 장관 같은 사람들이 공고하게 쌓아 올린 기득권 구조, 예. 여기에서 비롯된 양극화 그리고 경기 둔화가 문제 아닙니까? 네. 예. 정말 거듭 탄식하게 되고요. 네. 경향사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인문학보다 취업이 우선이라는 교육부 장관 이런 제목입니다. 네. 주제하다시피 인문학은 생각을 통해 인간의 가치를 탐구하는 기초 학문이죠. 네. 한동안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실용적 가치와 신자유주의의 효율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됐지만 최근 인문학의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시민들이 다시 인문학을 찾고요. 기업도 인문학에 눈을 돌리고 있죠. 애플 신화를 이룬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이 기술과 결합할 때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결과가 창조된다고 했습니다. 애플은 물론 구글이나 IBM 등 IT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 또한 인문학 전공자들을 우대하고 주요 부서에 배치하고 있다고 하고요. 국내 기업에서도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대학에서 인문학의 가치를 마음껏 호흡한 건강한 시민이 사회로 진출해서 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교육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대학의 본령일 뿐만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이 사회의 발전이라는 실용적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겁니다. 네. 황 장관의 말대로 사회적인 수요와 졸업생 수 사이의 괴리 등 구조적인 문제를 살피는 일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국의 교육수장이라면 취업 사관 학교로 변질되는 대학 교육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고민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육의 고질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후에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인간이 교육부 수장을 맡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죠. 그게 도무지 인문학이 뭔지를 모를 거야. 인문학이라는 거는 그냥 배고픔을 해결하고 나서 그냥 영거리로 하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얘기를 하는 거지. 진짜 놀랍습니다. 박근혜 창조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창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 박근혜 창조경제를 이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문학입니다. 스티브 잡스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기술만 갖고 생각해서는 새로운 게 안 나온다. 그렇죠. 그 밑에 인문학적 소양이 바탕이 돼야만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많이 팔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예. 애플 사실은 삼성이 지금 어려운 이유도 애플이 휴대폰 6인치짜리 만들어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삼성의 유일한 장점은 화면이 크다는 거였는데 그냥 애플이 화면 큰 거 만들어내버리니까 비교 우위가 사라진 거 아니야. 솔직히 디테일에 있어서는 아이폰이 훨씬 낫잖아요. 물론 이제 구글 체제를 받아들인 삼성도 많이 진화를 거듭해서 이제 애플과 비교해서 크게 뒤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오리지널과 가리지널의 차이는 있지. 그렇죠. 어떤 그 느낌의 차이. 예. 예. 오리지널과 가리지널. 가리지널은 어느 동네 용어입니까? 이것도 우리 참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모르는 얘기구나. 오리지널 반대말이 가리지널입니다.
가짜 플러스 오리지널이라는 뜻이 가리지널입니다. 오늘 서영석 타임즈 팟캐스트 업로드할 때 제목은 가리지널의 정의.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예. 뭐 한 50대들한테는 별로 웃기는 얘기도 안 해요. 아, 그렇군요. 다 쓰던 얘기야. 자, 하여튼 뭐 황우여 참 골 때리는 인간입니다. 아니 참 박근혜 대통령도 복도 없고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만한 성관이 있는데 예. 어떻게 전부 밭이 개판이라서 뽑는 쪽쪽 썩은 채소라면은 복도 없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보수에서도 괜찮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뽑으면 되는데 결국은 박근혜의 능력 부족이라고 봐야지. 뭐 생각이 없는. 근데 이런 말을요. 네. 갖고 있는 건 좋아요. 그리고 내심으로 그냥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정책으로 좀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은 뭐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대놓고 이런 말을 하는 시대가. 글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럽니까? 박근혜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 과거 김대중 노무현 때는 공직자들이 말을 잘못하면은 이렇게 모가지가 잘렸습니다. 막 비난 일고 하면은 물러났었단 말이에요. 박근혜는 하모니 비난이라도 절대 안 물러나. 이게 박근혜 눈 박히면 안 나면은 먼 세상에 욕을 해도 봐요. 지금도 김기춘이 꼭 안고 가잖아. 그래서 내가 무서운 사람은 박근혜 하나밖에 없어. 박근혜만 좋아하면은 그 나머지 애에 대해서는 짓골린 대로 얘기해도 돼. 나는 이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기득권층의 요즘 뭐 성추행 같은 거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죠? 이런 것도 이런 심리의 연장선에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독재 사회가 나쁜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이 눈에만 들면 나머지는 뭐라고 생각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맨날 그 비난하고 요즘은 비웃지. 비웃는 북한 꼭 짱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북한을 욕하나 이 사람들. 박근혜 좋아하는 어버이연합이나 뭐 이상한 학부모 단체 이런 인간들은 절대 북한 욕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를 욕해야 돼요. 박근혜를 바꾸라고 해야 돼요. 남북한이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똑같은 취급받고 있다고. 아니 신은미 아줌마 그 양반 참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더만. 그리고 황선 씨하고 콘서트 하기 전에는 훌륭한 책이라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우스도스로 선정해놓고 지랄병을 다 떨었던 인간들이 박근혜가 한마디 하니까 전부 완전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신 때 박정희랑 독재 시절에 가다피나 무슨 차우셰스쿠나 이거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 거기는 사회적 평판이 필요 없어. 제일 꼭대기에 있는 독재자 평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따 얘기를 늘어놓는 거야. 나쁜 놈들. 넘어갑시다. 네. 자, 잠시 전화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김혜진 PD가 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PD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뭡니까? 자, 오늘 PD 브리핑의 키워드는 MB가 탕진한 세금입니다.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상한 자서전 내지는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가뜩이나 시끄러운 나라를 더 소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낸 회고록이나 자서전 또는 이와 비슷한 형식의 저작물 가운데 최악이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어렵지 않게 매겨지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까지 왜곡해가면서 성과를 부풀린 그야말로 자아도취의 저작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이, 자아도취가 아니라니까. 그냥 그 얘기해도 모르나. 이거는 유체이탈. 박근혜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야. 예. 돈 좀 많이 들여가지고 경고했지. 자, 또 한 가지 이색적인 대목이 발견이 됩니다. 사흘 전에 MB의 비용이라는 책이 나왔다는 사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 이사장인 이 유종일, KDI 교수 등 이 분야별 전문가 16인이 펴낸 책이 바로 MB의 비용입니다. 네. 이 책의 핵심은 MB가 터무니없이 탕진한 세금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조목조목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네. 전직 대통령이 회고록이나 자서전을 냈는데 곧바로 그 내용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책이 출간된 것 자체가
참 우습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네. 오늘 이 책 내용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책 제목 소개합니다. MB의 비용입니다. 아, 책 제목 잘못 잡았다. 뭐라고 잡았어야 됩니까? MB의 똥. MB의 똥. 예. 아, 안 되죠. 똥은. 똥이 싫으면은 DDONG 이렇게 하면 되지. 하여튼 뭐 그런, 아니, 이제 예. 뭐 얼핏 바로 생각은 안 나는데, 방금 우리 김혜준 PD가 생각했던, 예. 소개해드렸던 그런 취지로, 쓴 책이라면, 네. MB의 비용이라는 말은 이게 선뜻 와닿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거는 이명박이가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낸 책이라는 게 제목에서 딱 드러나거든요. 예. 그 MB의 비용하면 이건 MB를 비판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MB를 빨아주기 위한 것인지 제목만 봐가지고 모른단 말이에요. 굉장히 점잖고 좀 학술적인 그런 제목이에요. 그렇죠? 유정일 선생님이 왜 이러나 하여튼 제목을 잘 달아야 되는데 제목 잘 다는 게 참 신문기자 아니면 어렵지. 하여튼 계속 갑시다. 제목 잘 뽑으면 이게 제목 섹시하다 이런 말 하는데 네. 섹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예. 점잖은 분들이 쓴 책이니까. 네. 그런데 하여튼 내용은 이명박을 비판하는 그런 책이다 이거죠. 네. 어떤 자, 내용입니까? 이 책은요, 이 MB가 탕진한 세금 문제를 최대한 경제적인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네. 탕진과 실정을 키워드로 해서요. 네. MB가 얼마나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했는지를 수치로 입증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오. 자, MB의 비용은 네. 자원외교 문제를 첫 손에 꼽습니다. 네. 사업비만 따지면 31조입니다. 이건 4대강 사업의 22조 원보다 더 큽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진행 중이죠. 물론 파행만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 책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친 뒤에 이에 앞장선 석유, 가스, 광물자원공사 등 세계 공기업들에서 MB 정부 뒤 늘어난 부채가 무려 42조 원에 이른다고 밝힙니다. 뭐 애들은 뭐 조 아니면 상대를 안 하는구만. 스케일이 크니까. 네. 예. 조 같네. 고기영 한신대 교수는 이를 MB 정부의 자원 외교가 불러온 비용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MB는 회고록에서 투자금보다 더 높은 회수, 즉 114% 정도로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단순히 계산해도 성립이 안 되는 아니면 무의미한 주장입니다. 네. 자, 사업비로만 보면은 4대강 사업은 자원 외교보다 비용이 적지만 이 박창근 관동대 교수의 경우에는 이 사업이 유발한 비용이 자원 외교보다 더 큰 84조 원에 이른다고 추산합니다. 네. 짬짬이로 부풀려진 사업비 이외에도 훼손된 습지의 가치 약 6조 원, 하천 정비 연간 1조 3천억 원, 취수원 이전 2조 5천억 원, 금융비용 3천억 원 등등 꼼꼼히 따져서 산출한 액수입니다. 네. MB는 2년 전 가을 낙동강에 녹조라떼 문제가 제기되자 녹조가 생기는 건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면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예. 자, 이 말을 전해들은 유종일 교수 등 이 좋은 나라 조합원들의 분노가 출판의 계기였다고 합니다. 진짜 나도 그 열받더만 녹조가 생긴 게 수질이 더 나아졌다는 이런 진짜 주둥아리를 그냥 청테이프로 확 붙이고 싶더라고요. MB는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으로 강과 주변 지역이 생기를 얻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네. 자, 친기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63조 원의 감세 정책을 편 것도 MB의 비용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와 유종일 교수는 책에 실린 대담에서 MB가 선전한 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는 없었다. 못 봐갔고요. 잠깐만. 예. 그러니까 그 4대강 사업으로 강과 주변 지역이 생기를 얻고 있어서 녹조가 생겼다 그런 얘기 있죠. 예, 그 녹조하고 큰빛 이끼벌레를 갖다가 MB 주둥아리에다가 확 집어넣어서 너 이 새끼 이거 안 처먹으면 그냥 확.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명박 대통령 각하 존경합니다. 인간이 뻔뻔할 수 있는 그 극치를 보여줬네요. 야. 제가 계속하시죠. 읽으면서 웃지 않으려고 네. 가집을 했는데, 그 이외에도 또 뭘 또 다뤘습니까? 이런 이 굵직한 사업과 정책 외에도요,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씨가 주도한 한식 세계화, 원전 비리, 뭐 이런 내용까지 다 따졌습니다. 아울러서 MB 정부 때 KT, 포스코, 롯데 등 기업에 준 특혜와
끊어진 남북관계, 정권 비리와 부적격 인사, 보수 우위 언론 지형의 탄생 등이 한국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은 뭐 이런 점이 더 무서운 일일지도 모르죠. 네. 자, 유종일 교수는 책 말미에 이렇게 적습니다. 네.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자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정부의 포상까지 받고 희신악락하고 있으며 해외 자원 개발을 한답시고 혹은 메릴 린치에 투자한답시고 조 단위로 돈을 날린 자들이 오히려 영전에 잘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뒤틀린 현실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심판과 청산이 되지 않으니 적폐가 쌓여가는 것이다. 예. 무형의 비용까지 포함해서 너무 많은 수치를 한꺼번에 들으셔서 좀 복잡하셨을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종일 교수 등은 자원 외교와 4대강, 부자 감세로만 최소 189조 원의 불효불급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최종 집계를 합니다. 작년 우리나라 예산이 한 350조 되죠? 그렇죠. 한국 예산의 절반을 그냥 그대로 날리셨구만. 예. 통 큰 대통령이네. 자, 그렇다면은 현안과 연결 좀 지어보겠습니다. 만약에 MB의 비용이 그렇게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지난 5일이죠. 국세청이 업무 현황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어제입니다. 업무 현황 보고를 했는데 결론은요. 지난해 세수 실적이 이 195조 7천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5조 5천억 원 정도 증가했지만 지난해 예산인 204조 9천억 원에 대비하면 9조 2천억 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4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써야 될 돈이 정해져 있는데 세수가 9조 2천억 원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나마도 서민들 주머니에서 탈탈 털어서 요 정도 한 거겠죠. 관세 부분까지 합치면은 세수 결손 규모가 11조 1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세수 결손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분석입니다. 네. 자, 지난해 우리나라 복지 지출 규모 약 100조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15조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국세청의 집계대로라면 네. 복지에 100조 쓴 작년에 세수 결손이 약 11조 원이었으니까 증세가 없는 한 115조 원을 써야 하는 올해는 단순 계산만으로도 적어도 26조 원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현재 30조 원 규모의 예상 세수 결손 규모를 두고 이 생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 각계 전문가들이 집계한 MB의 비용 189조입니다. 계산상으로는요. 지금의 논란을 덮고도 남을 앱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현재 강바닥에 파묻혀 있거나 뜬구름 같은 이유로 저 멀리 해외 모래바닥에 또는 저 먼 바다 깊은 곳에 파묻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8년부터 집권한 보수 진영이 빚어낸 참상의 일단입니다. 오늘 PD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이씨, 더 해야지. 시간 예. 많이 남았는데. 아니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서둘렀어요. 아니, 안 서둘러도 됩니다. 야, 근데 이 189조 원을 이제 날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물론 무형의 가치까지 포함되어 있다지만. 아니, 근데 왜 날렸겠어요? 얻는 게 있으니까. 그 양반들이 뭐 미친놈도 아니고. 예. 다 뭐 국물이 있기 때문에 날렸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대략 뭐 이렇게 엉뚱한 데 사업이 세지면은 한 10%는 보통 남는다고 꾼들이 추산을 하더라고요. 예. 189조 원을 날렸으면 18조 9천억은 은놈 주머니에 들어갔던 얘기인데 은놈 주머니에 들어갔을까? 대한민국 최대 부자 한 명 탄생했겠네. 근데 이게 또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폐병까지 극복하면서 폐병을 또 일로서 극복하면서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돌파한 굉장한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 대가인가? 혹시 뭐 저기 갔다 해도 우리도 눈 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저는 뭐 주어 없습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해먹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 배경에는 꼭 검은 돈이 있더라고. 제 뭐 인생의 살면서 본 경험의 결과입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뭐 언론계에만 있다 보니까 직접 그 판에 들어가서 누구 얘기처럼 떡을 만지다 보면은 뭐 콩고물도 좀 먹게 되는 그런
쾌거는 없었습니다만은 예. 지켜만 봤는데 대략 그렇더라고요. 뭔가 좀 찜찜한 일이 벌어지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이 벌어지면은 그 배경에는 결국은 그렇게 상식이 부합되지 않는 일들을 일어나게 만든 검은 돈의 거래들이 반드시 존재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큰 약점을 쥐었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뭐 그렇게 세게 못 다루고 있는데 진짜 정권 바뀌면은 이거 한번 심층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댓글 좀 볼게요. 그 책 가격 얼마나 하냐고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 얼마입니까? 16,000원이고요. 네. 알마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알마. 그리고 16,000원인데 인터넷으로는 뭐 10% 한 2,000원 싸네요. 안 예. 깎아주지. 10%면은 1,600원 할인해주고 예. 적립 10% 해주겠지 뭐 보나 마나 뭐. 그렇죠. 마늘 반짜지. 이 대통령의 시간은 25,000원. 25,000원이에요? 예. 그 책 8.8리나? 25,000원. 이게 지금 그 판매량 추이가 역대 최저라고 집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이명박의 자자천을 25,000원이나 되고 내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아니, 아마 이 책을 써준 이명박이 옆에 있는 찌끄러기들도 예. 지 돈 주고는 안 살 겁니다. 지금 이 대통령의 시간은요, 예. 탈고한 최종본이 PDF 파일로 돌고 있대요. PDF 파일. 저는 못 봤어요. 예. 다들 그걸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서 구해서 보셔도 좋을 거고. 그거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저희는 안 봤으니까. 근데 저기 MB의 비용이란 책은 16,000원이니까. MB의 비용은 제가 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산 게 아니고요. 파주에 계시는 한 75세 드신 노인분이 계신데. 네.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시내에 나오시면은 우리 국민 카페에 들리세요. 예. 양반 옛날 건축 하신 분이고 지금 아드님도 이제 건축 물려받아서 이제 하고 있는 분이신데 나오면은 가끔씩 오늘도 지하 카페에서 보고 하는데 어제는 뭐 하도 바빠가지고 못 봤어요. 그런데 내려갔더니 MB의 비용이라는 책을 한 건 우리 간사분이 나한테 주더라고. 그래서 뭐야 이 책 그랬더니 그분이 파주에 계신 분, 닉네임이 초보 할아버지신데 예. 여기 저한테 정정을 하고 왔다고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MB 비용을 한번 읽어보고 예. 이 책이 얼마나 훌륭한 책인지 이명박의 쓴 대통령의 시간 같은 거는 쳐다보지도 않겠지만 안 봅니다. 미쳤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오늘 청취자들은요. 네. MB의 똥하고 네. 가리지날에 꽂히셨네요. 그거 뭐야. 요즘, 젊은 층이 정치자가 많은가 봐. 50대 이상 되면 그거 다 별로 웃길 얘기도 아닌데.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이제 오피니언 비평과 PD 브리핑으로 이어지는 서영석 타임즈 시작한 지 이제 한 2주 됐는데요. 또 좋은 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서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김현준 PD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